윤석열 대통령 측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최소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드론 공격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수개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이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나섰는데요. 석 변호사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답을 피하면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도 체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핵심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과 검찰 진술 등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석 변호사는 정치인을 체포해서 어디에 가둘 수 있겠느냐며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이 또한 수방사 지하에 마련된 비원 벙커에 가두라고 했다는 계엄 핵심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언들을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지시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들은 내용도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헌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비상계엄을 기자회견으로 예고하고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이라고 보았고 이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기자회견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에 따랐으니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도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엄령 선포와 해제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내란이 아니라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엔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답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게 수사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적의 변호인단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는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곧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며 주목 수사 논란까지 해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언제 출석을 결심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문에 대해 구질구질하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준 낮은 증거인멸에 상임위에서 증언한 부하 직원들로 꼬리를 자르고 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선임도 마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문에 구질구질하다는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위헌적 상황을 전 국민이 겪었는데 궤변만 일삼는다며 검찰 출신이 한낱 잡범보다 못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기가 살자고 자기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겁니까? 민주당 주도의 국회 내 탄핵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도 참여했던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을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탄핵소추단은 조속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도 촉구했습니다. 9명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장에 마지막에 잉크만 찍으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내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 기자, 이틀 전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약식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변호인단의 전략이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석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했죠. 네, 이틀 전 석동현 변호사가 약식 기자회견을 한 걸 놓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시간 벌기 혹은 시간 끌기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석 변호사 이런 지적에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네, 하지만 이 검찰이 2번이나 소환 통보를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석 변호사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사실상 변호를 맡기로 한 상황에서 이 선임 절차가 여태 안 됐다. 이거는 설득력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 소환 요구서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오늘도 기자들이 소환 요구에 응할지 말지 이렇게 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시간 끌기 논란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시간 끌기 논란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석 변호사 이 수사에 앞서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절차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석 변호사는 검사 탄핵 때도 청문회를 몇 차례씩이나 하던 국회가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성급하게 또 졸속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국회법을 보면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으니 위법한 탄핵 소추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아까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실 기시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나왔던 주장입니다. 네. 이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도 거치지 않고 검찰 공소장과 의혹 보도 수준의 기사만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오늘 석 변호사가 한 주장과 비슷하죠. 아마 이 사례를 참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이건 국회의 재량이다 이러면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오늘 기자회견 장소가 서울 고검 청사 앞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똑같은 그림이라면서요. 네, 2016년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으로 처음 기자들 앞에 선 게 유영하 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하는 스피커로서 그리고 오늘은 윤 대통령의 스피커로서 유 의원과 석 변호사가 각각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장소가 같은 서울고검청사 앞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대통령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8년 전과 대잡이 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두 시기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곳 그리고 법조 담당 기자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비슷한 그림이 연출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인연도 마침 오묘한 게 있습니다. 이 석 변호사는 2019년이죠.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 시절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던 유 의원을 향해서 이 분에 맞지 않는 역할을 그만두고 박 전 대통령 곁을 떠나라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석 변호사가 이제 반대로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석 변호사가 오늘 별도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또 기자회견을 했다면서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석 변호사는 오늘 국내 언론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그보다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는 외신 기자회견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사실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국내 기자들과 다를 바 없이 윤 대통령 소환 조사나 탄핵 심판 그리고 시간 끌기 논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별도로 외신 기자 상대 기자회견을 한 건 역시 여론전 성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국내 언론 인터뷰는 2차례, 기자회견은 3차례를 한 것에 그친 반면에 외신 인터뷰는 20곳이 넘는 곳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전 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별수사단의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신재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곳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현재는 종료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의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했는데요. 국수본은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공조본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뒤 윤석열 대통령 수사까지 검찰로부터 이첩받으면서 사실상 수사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내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는데요. 경찰의 체포조 운영 의혹을 약한 고리로 삼아 내란죄 수사 주체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뒤 수사 주도권도 가져오고 내부 반발을 잠재우려는 2가지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없이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는 부분도 공조본의 고민인데요. 결국 이번 체포조 운용 수사가 이번 수사 경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공수처가 내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사령관이 계엄 전후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혀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차례의 경찰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됐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며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다시 문 사령관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해 계엄 전후 행적을 밝힐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됐는데 계엄 일주일 뒤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이전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 논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준비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계엄 선포 4시간 반 전부터 실탄을 준비했고 소지한 실탄은 10,000발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병력은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 명이 투입됐는데 모두 권총과 기관 단총, 저격총을 비롯해 각종 화기를 지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가 확인한 바로는 병력 1,5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세부적인 장비나 현황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에 앞서 실탄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보사의 탄약 재고 관리가 정리돼 있는 탄약관리대장에 따르면 정보사는 오후 5시 53분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수령해 사령부 지휘통제실에 보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4시간 30분 전으로 총기와 탄약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이후 새벽 2시 19분경 회수됐습니다. 1,500여 명 계엄군이 챙긴 실탄은 10,000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불출했고 수방사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대원은 MBN에 여단 병력들은 실탄을 탄약고에서 아예 꺼내지도 않았으며 무조건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라를 뒤흔든 결정이 이 정도로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국민들의 허탈감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사전 모의가 치밀한 공작 작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계엄 당시 체포 대상이 더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냉전 시대 독일의 불법 도청 문제를 다룬 영화 타인의 삶입니다. 예기치 못한 잡음에 도청 중이던 주인공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논의가 재평가되는 대목과 비슷한데 민주당은 도감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시끄러운 곳에 모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신빙성이 확인된 정보사 관련 제보자로부터 사람이 많은 데서 얘기하는 것은 공작의 기본 원칙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을지 모르는 정보당국 등을 방심시키기 위해 공개된 장소를 골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을 포함한 기존 14명 말고 체포 대상이 더 있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했습니다. 정보사 산하 북파 공작 부대인 HID가 선관위 직원 30명을 특정해 출근하면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국회 운영위 회의는 대통령실 핵심 증인과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한 가운데 오는 30일 계엄 당시 상황을 짚어보기 위한 현안 질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결정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 체제를 맡은 후부터 꾸준히 강조해 오던 말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6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를 거론하는 데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률에 의거한 주장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의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줄곧 반대했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증언감정법의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제2요구권은 진정한 의미의 제2요구라며 거부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 어느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여당은 환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거부권은 당연한 결정이자 책무니 당당하게 행사하라고도 했죠. 거부권 행사 결정이 남은 두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라 규정하고 당연한 결정이자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어떻게든 제2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1일까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압박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권 대행은 야당이 무한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국정 안정을 외치는 부조리극을 당장 중단하라고도 몰아붙였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극적 거부권 행사는 되고 헌법재판관 등 형식적 임명권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야권의 비판인데 당분간 이와 관련한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입법권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부권을 쓰면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이었지만 일단은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이나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태웅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줄곧 경고해왔던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더 지켜본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어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지 않느냐며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는 임계점이 안 찼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야기했다는 역풍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만은 안 된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특검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 대통령 탄핵을 늦추려는 시도가 결단의 계기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이 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팀 주진희 기자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6개 쟁점 법안 고비를 거부권, 즉 제2요구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게 더 많죠. 쌍특검법,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찌할지 산 넘어 산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꼽아보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1월 1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최대의 정치적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명권 문제가 있는데요. 3명의 헌법재판관과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 임명을 두고 여야 사이에 끼었습니다. 김대기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에게 아그레만까지 받았는데 탄핵으로 절차가 중단된 이후 다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외교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있어서 곳곳이 내관인 상황입니다. 근데 당장 관건은 코앞에 닥친 이 특검법 같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안 내겠다라고 벼르던 민주당이었는데 일단은 마지막 경고다라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두 특검법, 이것만큼은 레드라인을 넘어서 당장 시행하라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서 속도를 내라고 재촉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사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빨리 만들어서 특검이 내란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 짓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구성하려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는 힘들어 보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은 공수처가 특검 구성 전에 수사를 끝내면 검찰이 사건을 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빠르게 특검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는 거군요. 결국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민주당. 그래서 하나 짚어보면 권한대행의 탄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총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고요. 대통령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힘듭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에 준해서 탄핵하는 게 맞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법조계의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국정 관련 할 일을 하다가 탄핵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기류가 있지만 국정 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분간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거부권 행사 법안 중에 가장 민감한 건 양곡법을 포함해 농업사법 개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해마다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그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대신 논 면적을 줄이고 콩과 같은 대체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근본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줄곧 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의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초과 생산되는 쌀이 64만 톤이나 되고 이를 사들이는데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생산 유인 효과로 인해서 벼 재배 면적 감소폭이 둔화되어서 현재의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11% 줄이고 농가에 고품질 쌀 품종을 보급해 쌀값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농산물 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주는 농안법 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는 돈 낭비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세종청사 앞에 트랙터 수십 대를 몰고 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의 국정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치열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응하는 대신 부처장관 접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주재하며 경제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내내 정부 부처 장관을 만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모두 5명의 장관을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바로 응하는 대신 정책 추진 등 국정 운영 주체가 여당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AI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내 지도부 한 인사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며 당내 지도체제 논의와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당의 상황을 수습하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에 사회자를 자처했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재계와 투자자 입장을 경청하는 중재자 면모를 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제단체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만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대비해 유리한 방향으로 전국을 이끌려는 여야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쌍방울 그룹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대북 송금의 목적을 경기도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조작된 수사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동안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전달했다는 원심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해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됐는데 재판부는 대북 사업이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과 쌍방울 역시 이익을 바라고 대납한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작된 수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상고 의지라고 저는 판단. 항소심 구속기한은 이틀 뒤인 21일까지였지만 2심도 징역형이 나오면서 이 전 부지사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인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앞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선 주지사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캐나다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며 세금과 국방비를 크게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하라고 트럼프 자택까지 찾아간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서는 주지사라며 다소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캐나다 정부까지 뒤흔들어 트럼프의 25% 관세 대응에 이견을 보인 재무장관이 사퇴하는 등 혼란마저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앞에 동맹국 지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Properly used. 문제는 캐나다 다음 타깃이 될 국가 후보에 한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부 분열로 반격이 어려운 정부를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고 등이 켜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최대 압박 전술로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요구를 제시해 심리적 우위를 점한 뒤 이후 타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얻는 방식입니다.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면서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급히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1,500원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문제는 내년 금리 인하 횟수였습니다. 연준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상향한 데다가 고용지표도 견고해 인하 횟수를 기존에 예고한 4번에서 2번으로 바꾼 겁니다. We can therefore be more cautious as we consider further adjustments to our policy rate. 사실상 통화 긴축을 예고하는 매파적 인하에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56% 급락해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다우 지수는 50년 만에 최장기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만 8천 달러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썼던 비트코인도 한때 10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아 코스피는 2%가량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환율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이미 1,430원을 돌파했던 환율이 1,451.9원으로 급등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었습니다. 외환당국이 급하게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를 증액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에선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책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을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치솟는 환율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본격적인 내년 사업 준비에 나섰는데 구광모 LG 회장은 도전을 주문하는가 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고환율 등 복잡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익히는데요. 이 소식은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사업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외 변화에 적합한 핀셋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임직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실패에 두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혁신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입니다. LG만의 차별적 미래 가치를 위하여 함께 도전하고. 앞서 구 회장은 사장단 협의회에서 국내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구 회장은 취임 후 부진 사업을 축소하고 배터리, 전장 등 성장 동력을 강화해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이어갔습니다. AI 시대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사업 위기 극복과 내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등을 모색했습니다. SK도 계열사별로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현대차도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기업들 전략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의 고관세 정책 등에 대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현지 생산 확대, 또한 미국산 중간재를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기업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반면
내수사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안개 속 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교전에서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무참히 공격당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고 미국도 북한군 사상을 사실상 인정했지요. 그런데 정작 러시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전망입니다. 왜 그런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 공격 영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잇따라 사상을 당하자 감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수십 명 사상당했다고 밝혔는데 미 언론은 다른 당국자를 인용해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we have an exact number, but we do believe that they have suffered some significant losses, killed and wounded, several dozens. 정작 북한군을 동원한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과 사상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주민으로 위장하거나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파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파병을 시인할 경우 자국 영토 탈환에 외국 병력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러시아 모병률을 높였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등을 현실적으로 되찾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Що у нас таких сил буде недостатньо, то а вже ж якісь питання можна вирішувати дипломатично.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와 나토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서방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피해 상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중 최소 100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건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한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을 집중 투입하면서 북한군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군이 최소 1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교전 횟수에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과 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이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 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대신 총알바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안보팀 권용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북한군 사상 소식은 외신 보도로도 잇따랐고 또 관련 영상도 계속 공개가 돼 왔지만 국정원이 피해 상황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이 밝힌 북한군 사상자가 외신 분석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은 북한군 사망자 규모를 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정보원은 여기서 절반인 1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력 손실이 있었으니까 충원도 해야겠죠. 현재로선 북한군 폭풍군단의 추가 차출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다만 병력들이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소모품처럼 쓰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수전 같은 임무에 투입되기엔 의사소통 문제가 있고 공중 자산과 연계한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모적인 최전방, 참호전, 돌격전 여기에 오히려 이제 북한군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북한군 사망자 가운데 이 계급이 높은 전사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계급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보실까요? 크게 군관과 하전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군관에 원수급, 장령급, 좌급, 위급이 있고 그 밑에 하전사가 있습니다. 한국군 기준으로 순서대로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그리고 부사관과 병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사자 가운데 우리나라 장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장성급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왜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이 북한군 추정 병력이 이 드론 공격을 받는 영상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드론 공격에 계급을 불문하고 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로 보입니다. 장성급까지 사망했던 건 통상 후방에 있는 지휘소까지 타격을 당했다 이런 뜻인데요. 제밍 장비나 대공포 같은 드론 공격을 막을 장비가 좀 부족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북한군은 그냥 몸을 주 무기로 하는 인원들만 갔기 때문에 소총만 가지고 드론들을 상대하거나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죠.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도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안보 공백은 북한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국정원 진단입니다. 오히려 북한군이 전방의 서해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강조하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도 다소 원색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이후 북한 보도를 되짚어볼까요? 실제로 한국의 상황을 3번 정도에 걸쳐 사실관계만 전하고 있는데요. 예. 국정원은 북한이 절제된 방식, 그러니까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또 탄핵 정국까지 가게 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면 체제 관리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도주 2시간 반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자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깊은 밤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순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누군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던 겁니다. 보니 경찰차가 있더라고. 왜 경찰차가 저거 있나를 생각했지. 삼촌이 밤에 칼 맞아 찔렸다. 50대 남성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술을 마시고 전 연인인 B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의 부탁으로 집에 와 있었던 40대 남동생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또 함께 집안에 있던 B씨의 10대 자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2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별 뒤 집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쯤에는 B씨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B씨에 대해 보호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았던 이 씨는 한 유흥업소 여실장과 그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괴로워한 것으로도 전해졌죠. 오늘 피의자 2사람의 1심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결과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고 이선균 배우를 마약 혐의로 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해 9월, 이 씨는 협박에도 시달렸습니다. 평소 알던 유흥업소 여실장이 누군가 우리 관계를 폭로한다고 한다. 입을 막아야 하니 3억 원을 달라고 해 실제 3억 원을 뜯겼습니다. 여실장은 그동안 한 전직 영화배우로부터 자신도 협박을 받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영화배우로 활동한 여성은 이 씨에게 따로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한... 법원은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 이성균 씨를 압박해온 사실이 확인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여 실장은 징역 3년 6개월, 전 영화배우는 징역 4년 2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범행이 사망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 실장도 협박을 받았고 전 영화배우는 어린 자녀가 있어 두 사람 모두 검찰구형 7년보단 형이 줄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명문대 수시 최초 합격자들이 타대학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등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늘어나 합격 가능성이 커졌으니 섣불리 진학을 결정짓지 않겠다는 심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맞서 오는 2026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도록 입법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열 수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대폭 늘어나 합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의대 증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년도 의대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음해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내년도 신입생 수는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이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 생명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의대 증원에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엄 역풍을 맞은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폭염 여파가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금귤, 금딸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겨울 제철 과일도 먹기 힘들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과일 매대입니다. 딸기 500g 한 팩이 마트 자체 할인 적용이 없을 때 15,000원 선입니다. 크기와 당도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감귤도 사정은 비슷해 판매되는 2.5kg 한 박스가 13,000원에 이릅니다. 이번 달 들어 감귤과 딸기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 감귤은 40%, 딸기는 20%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 탓에 발육이 부진하면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항상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딸기도 그렇고 귤도 그렇고. 김장철 채소는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무 한 개 소매가는 90%, 배추 한 포기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게다가 원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상방 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유통 물량을 늘리고 대체 과일 공급을 확대하며 식품업계와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올 한 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MBN 한일과학전이 일본 니케이의 2024 동아시아 히트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한일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국의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들이 경쟁을 벌이며 최종 가왕을 선발한 한일합작 서바이벌 MBN 한일가왕전. 경연 중 일본 가수가 부른 일본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국경을 초월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양국 문화를 잇는 가교를 도맡아온 한일과왕전이 일본의 유력 신문 니케이가 선정한 2024 동아시아 히트 상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와 함께 선정되며 한 해간의 화제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니케이는 한국에서 J-팝에 대한 지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 가수가 출연한 한일가왕전 인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작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달 한일가왕전의 일본 버전 재팬 라운드도 녹화에 돌입했습니다. 3명에서 같이 하는 트리오 무대도 준비가 돼 있고 다양한 무대를 다양한 장르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일본 전역에 3시간 특집 형태로 방영될 예정인데 올해에 이어 언어와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읍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금융대상 최고 영예인 올해의 금융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금융대상 시상식에서는 은행과 보험 등 각 분야에서 올해 금융계를 빛낸 인물 총 7명이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은 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이 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소통에 더 신경 쓰고 문체부를 설득해서 오해도 풀겠다고 말했는데요.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자신이 시작한 일을 책임감 있게 완성하고 싶다며 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불투명한 협회 행정,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해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본이 기업인이기 때문에 소통보다는 효율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좀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혹시 다시 당선된다면 더 소통. 현역 회장인 만큼 정 회장의 사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에서 자격중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라 정 회장이 당선돼도 승인을 불허하거나 지원금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생겼고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1월 8일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전 해설위원과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등록 후에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른 분들의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얼마든지 공개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당선되면 후배 양성에 힘을 쏟겠다며 5선 도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4도로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고요. 모레까지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눈비가 내린 뒤에는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후에 서해안부터 시작되겠고 밤에는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모레 새벽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와 강원 남부, 충북과 전북에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광주가 영하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엔 7도, 대구는 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